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어느새 7번째 수업이네요. 네, 그러면 7번째 수업이 무엇인지 함께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째 7단원 내용은요, 바로 우리말 가꾸기입니다. 우리말 가꾸기라. 자, 여러분의 교재를 먼저 살펴볼까요? 7번째, 우리말 가꾸기. 여러분,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7번째 우리말 가꾸기랑 관련 있는 국어의 7단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7단원은 우리말을 가꾸어요 랍니다. 우리말 가꾸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교과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참고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 여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요약해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쓸 거예요. 근거를 들어 글을 써봅시다. 그러면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활동 3가지를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라는 이미 쓴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란 주제로 우리가 직접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글쓰기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함께 차근차근 해보다 보면은 쉽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말 사용 실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두 친구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조사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자, 지원이와 중아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았어. 초등학생 줄임말 신조어 심각이라는 뉴스야. 이렇게 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와 줄임말이 나와 있어. 지원아, 조사를 참 잘했구나. 나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끼리도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언어 문화를 조사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지원이는 어떤 문제점을 찾았죠? 네, 여기 나오듯이 우리 초등학생의 줄임말 그리고 신조어 사용이 심각해져서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찾아보았어요. 반면에 중아는 무슨 자료를 조사해 보았나요? 맞아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끼리 높임말 사용하고 학생과 학생끼리도 높임말을 사용하는 언어 문화를 조사해 보았어요. 두 친구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랬구나, 중아야. 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니? 땡땡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끼리 공부 시간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높임말을 사용한대. 학생들이 서로 진수님,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존칭과 높임말을 쓰고 선생님께서도 연아님은 배려심이 참 많아 칭찬해주고 싶어요. 처럼 존칭과 높임말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대. 와, 그런 학교도 있구나. 우리 반에서도 하루 정도 날을 정해 선생님과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높임말을 쓰거나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도 해보고 말이야. 네,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땡땡 초등학교에서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나요? 여기 진수님, 창문 좀 닫아줄 수 있을까요?
연하님은 배려심이 참 많아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기 나오네요. 존칭을 쓰고 있어요. 높여주는 호칭을 쓰고 있죠. 뭐뭐님 하면서 존칭을 쓰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높임말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죠. 저런 학교가 있다니 놀랍다.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아, 우리 학교도 그래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부럽다. 뭐 전학 가고 싶다고? 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두 친구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요. 이런 학교 이야기를 듣고 또 두 친구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을 잘 쓰고 있나요? 반성할 점은 없나요? 있다고요? 아, 줄임말? 욕설? 비속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또 줄임말을 쓰는 경우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말의 소중함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지켜야지 하면서 노력한 적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조금 반성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와 우리 반이 노력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 나오는 땡땡 초등학교처럼 우리 학교도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같이 노력한다면, 우리 반에서 노력하고 학교에서 다 같이 노력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기 쉽겠죠? 네. 그리고 줄임말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신조어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혹은 욕설을 줄일 수도 있겠다, 맞지? 또 뭐를 줄이자고? 비속어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사이에 어떤 한 친구가 미리 글을 써놓았어요. 무엇을 주제로 썼을까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써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 네모가 있네. 여기 원래 제목이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제목이 비어져 있네요. 아마 추론하건대 우리 지난 시간 6번째 시간에서 추론하기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이 제목을 나중에 써보라 혹은 예상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목은 뭘로 하면 좋을지, 어떤 제목일까 추론해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반 친구들이 대화할 때 짜증난다는 말이나 비속어, 욕설 따위를 사용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우리 반에는 공놀이 할 때마다 실수해서 같은 편이 되기를 꺼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친구와 같은 편이 되면 짜증나 라는 말이나 비속어, 욕설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승점을 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긍정하는 말이 부정하는 말보다 듣기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하는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면 안 돼! 보다 할 수 있어! 짜증나! 보다는 괜찮아! 이상해 보여 보다는 멋있어 보여! 힘들어! 보다는 힘내자! 와 같이 부정하는 말을 긍정하는 말로 고쳐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비속어나 욕설 같은 거친 말보다는 고운 우리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에는 너그러운 말을 하고
내 잘못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상대의 배려에는 고마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면 추한 마음이 생길 것이며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며 고마운 마음이 생기므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표현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마음에 긍정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고운 우리말 사용이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고 진정한 말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 어디 있는 것 같아? 찾아서 밑줄 그어볼래요? 선생님은 바로 마지막에 그러므로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생각인 뭐죠? 이렇게 하자! 합시다! 하는 것을 주장이라고 하죠.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우리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말을 찾아보았네요. 그럼 이제 질문에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썼나요? 네, 여기 긍정하는 말이 부정하는 말보다 듣기 좋다는 우리 반 친구들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썼죠. 거친 말보다는 고운 우리말 사용이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결과를 보고 이 글을 썼습니다. 글쓴이는 왜 이 글을 썼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나요? 맞아요. 글쓴이는 긍정하는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는 한 개인가요? 아니요. 우리 이미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때 근거는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좋고 두 개보다는 세 개를 사용할 때 더 내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글쓴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 몇 가지가 나왔나요? 네, 요렇게 두 가지를 선생님은 살펴보았어요. 친구에게 긍정하는 말을 해주니 좋은 일이 생겼대요. 점수를 냈어, 맞지? 오히려 잘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긍정으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 마음도 어때요? 편안해지죠? 네,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긍정하는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근거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제목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 이렇게 제목을 써봤어요. 이 제목이 정답일까요? 아니요. 이 제목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한 제목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여기 이 글쓴이가 하는 말 긍정하는 말이라는 중요한 단어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하는 말 그리고 고운 말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목을 또 바꿔볼까? 긍정하는 말과 고운 말이 좋다 하면서 제목을 지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양하고 자유롭게 한번 제목을 지어보세요. 네. 이렇게 제목까지 지어본 이 글의 주장과 근거 방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주장은 긍정하는 말과 고운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라는 주장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장하는 글에는 당연히 주장과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같이 제시돼요. 이런 글을 세 글자 논설문이라고 하죠. 기억나나요? 예전에 우리 논설문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다면 이제 주장을 살펴봤으니 근거도 살펴볼게요. 근거
첫 번째, 친구에게 긍정하는 말을 해주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긍정으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 번째, 아까 선생님이 빠뜨린 세 번째 근거를 여기 적어 보았어요.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게도 해주는군요. 네,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이제 곧 주장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읽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텐데 이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떠올려 볼까요? 주장하는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서론, 본론, 결론. 들으니까 기억나죠? 서론에는 우리가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과 그리고 내 주장을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론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요. 근거는 근데 한 개만 제시하면은 너무 적어요. 상대방이 반박하기 좋아요. 그리고 내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선생님이 2개 혹은 3개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할수록 더 주장하는 글에 대한 근거로서 신뢰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조사도 하고, 조사에는 아까 말했듯이 실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 전에 앞에 쓴 글 내용을 요약해주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면 귀에 쏙 들어오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봐요. 여러분,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자 할 때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여러 방법 중에 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줄임말과 신조어를 요즘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줄임말과 신조어 대신에 바른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하면서 주장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조사하고 자료를 확인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근거를 마련할 때는 자료 조사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3가지 근거를 마련했어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첫 번째,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하면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야? 생선이 뭐야? 우리가 먹는 그 생선 말이야? 고등어 같은 거? 아니. 그거 말고 생선 있잖아. 왜 나한테 생선 안 줘? 생선? 야, 어떻게 냉동실에 있는 생선을 여기 가져오니?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내 생일이잖아. 생선? 생일 선물? 얘들아, 생선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 반면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임말과 신조어를 쓰는 친구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안 쓰고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서로 간에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른 우리말을 잊게 돼요. 원래 우리말은 무엇이었는지, 오히려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계속 바뀌어 가서 처음에 우리말을 잊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잊고 나중에는 소통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주장과 그리고 선생님의 근거를 마련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교재에 한번 적어보세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 때에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거를 마련할 때 자료를 제시하고 사례를 설명하면 좋다. 이러기 위해서는 근거를 들 때는 뭘 해주어야 된다? 맞아요.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인터넷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우리 주변에 있는 실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알죠? 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근거를 모아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을 글쓰기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아까도 봤었죠?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작성해도 좋아요. 왜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적고 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목만 보고도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모든 글을 다 적고 나서 적어주면은 오히려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서론부터 해볼게요. 요즘에 줄임말과 신조어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줄임말과 신조어 대신에 바른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하면서 서론을 했어요. 서론에는 여기 나오듯이 문제 상황 그리고 주장을 펼치는 거죠. 다음 이제 본론으로 가볼게요. 본론에는 뭐를 제시한다고? 근거를 제시해야죠. 선생님 아까 준비한 근거 3가지.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줄임말과 신조어를 쓰는 친구들과 거리감이 느껴져요. 바른 우리말을 잊게 되고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 둘, 셋, 3가지 근거를 제시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말,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임말과 신조어 대신에 바른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하면서 선생님이 주장을 한 번 더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보면은 끝이에요. 어렵나요? 안 어렵다고요? 생각보다 쉽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다 썼는데 한 개 비어있네. 마지막에 쓰는 거 뭐라고 했죠? 제목. 선생님은 그래서 알기 쉬운 바른 우리말이라고 정했어요. 왜냐면은 신조어나 줄임말을 쓰면 알아듣기가 힘든데 바른 우리말을 쓰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제목만 보고도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죠? 네, 이래서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적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세요. 교재에 주장하는 여러분만의 논설문을 써주세요. 제목은 여기 가장 위쪽에 쓰는데 마지막에 써도 좋아요. 여기서부터 서론 먼저 써요. 그리고 본론도 써주어야겠죠. 마지막은 결론까지 쓰면 좋아요. 서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써주어야겠죠. 그리고 본론에는 다양한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했죠? 조사 활동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앞의 내용을 요약한 뒤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해주면서 강조해주면 된답니다. 네,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칠 때가 됐군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 공부해 보았나요? 맞아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라는 것을 주제로 근거를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글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니까 반성을 좀 했고, 그걸 통해서 글 읽기를 해보았어요. 다른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되는구나 알게 된 뒤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방금 글쓰기까지 맞춰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활동 내용을 한쪽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말 사용의 문제점에는 지금 보니까 신조어, 줄임말 사용과 같은 문제가 있고요. 욕설이나 비속어 혹은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말 대신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괜히 우리말이 있는데 우리말을 사용해야지 서로 소통도 쉽고, 그리고 우리말 예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말을 지켜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서로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해보았어요.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를 해봤는데, 주장하는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요. 서론에는 문제 상황, 그리고 주장을 써보고요. 본론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근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해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7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